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의사가 가르쳐주는 최강의 식사 교과서, 제목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마키타 젠지 지음, 전선영 옮김입니다. 이 책은 서장과 또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장, 인체의 메커니즘을 따르는 최강의 식사. 1장,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 2장, 살이 빠지는 식사법. 3장, 지치지 않는 힘을 기르는 식사법. 5장, 4장, 늙지 않는 식사법. 5장, 병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 6장, 통계 자료가 알려주는 100세 시대 식사법. 이 중에서 오늘은 5장 병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 면역력을 회복하고 암을 멀리한다. 병의 메커니즘, 왜 병에 걸릴까? 인간은 원래 병과 싸워 이기는 면역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매일 먹는 식사에 의해 면역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암은 그 전형적인 예다. 왜 굳건한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말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몸은 온갖 질병의 싹을 잘라내는 면역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바뀌지 않은 사실이다. 냉난방 시설 따위가 없는 가혹한 자연 환경 아래서는 건강이 쉽게 나빠졌을 테지만 선조들은 면역력 덕분에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그러나 현대인은 그릇된 식생활로 그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인간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여서 본래대로라면 걸릴 리 없는 문명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암은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기는 병의 전형적인 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정기적으로 새로워지는데 이를테면 간세포는 약 60일에 한 번꼴로 생성된다. 이때 세포의 유전자가 복제되지만 복제 기능이 완전하지 않아 드물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혹은 발암성 물질 등에 의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잘못 복제된다. 그런 오류가 발견되면 면역력이 작용해 비뚤어진 세포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시망을 빠져나간 이상한 세포가 증식하게 된다. 일본의 한 제약회사가 개발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 항암제 옵디보는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약이다. 온갖 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그 높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본 정부까지 나서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면역력은 매우 중요하다. 암뿐 아니라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우울증, 알츠하이머병, 골다공증 등 각종 질병은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나타난다. 류머티즘이나 천식, 예전에는 없었던 꽃가루 알레르기는 자기 면역 질환이라 해서 나쁜 세포가 아닌 세포를 잘못 공격하는 항체가 생김으로써 일어난다. 역시 면역력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나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던 면역 체계를 현대인이 음식으로 무너뜨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설탕을 비롯해 첨가물, 농약 등 예전에는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물질을 입에 넣는 행위에 진지하게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신석기인의 식단으로 돌아간다.
신석기 시대와 비교하면 우리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신석기인보다 생명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장수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의학의 진보와 영양 상태의 개선 덕분이다. 콜레라나 결핵 같은 감염증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기아에 의한 질병이나 사망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다. 오히려 면역력은 신석기인보다 떨어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대인의 생활에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부자연스러운 물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런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캔커피나 청량음료 같은 설탕을 녹인 음료다. 다음으로 케이크나 빵 같은 탄수화물 덩어리를 들 수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단 것을 맛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꽃에 있는 꿀을 핥거나 사탕수수를 씹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제된 설탕이 없었다. 인간의 몸은 정제된 설탕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 면역 체계 역시 그것이 대량으로 들어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부패를 막거나 보기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식품에 더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곰팡이가 피지 않은 새하얀 빵 따위는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면역체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먹거리다. 농약도 본래대로라면 먹거리에 들러붙을 리 없는 화학물질이다. 이처럼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두고 효과를 우선시하고 기업 논리를 앞세워 해서는 안 될 가공을 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런 부자연스러운 먹거리가 일으키는 해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먹어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몇 년이 지난 후의 일이고 발암성 물질로 말미암아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때 먹은 무엇 탓이라 확실하게 증명할 수도 없다. 반면에 식중독은 금세 증상이 나타난다. 원인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대개 몇 시간 안에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한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먹거리야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데 거기에다 방부제를 넣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요소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는 이야기다. 위장의 7알만 채우면 장수한다. 미국에서는 히말라야 원숭이를 이용해 장수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인간을 실험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에 가까운 원숭이를 이용한다. 그 결과 배가 부를 때보다 칼로리를 30% 줄인 기아 상태에 가까울 때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이다. 그래서 되도록 아껴 쓰는 것이 생명체의 기본 구조이며 그것이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처하자 본래 지닌 생명력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거듭 말했듯이 공복에 이것저것 먹는 것은 최악이지만 한편으로 언제나 만복이어서도 안 된다.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배가 70%쯤 찼을 때 식사를 끝내고 혈당치가 기준치 안에서 안정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딱딱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 80세 이상 노인 중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반수가 넘었다는 뉴스를 봤다. 1999년의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5%에 불과했다고 하니 계몽운동의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처럼 고령자에게는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잘 씹어 먹어야 한다고 장려하는데 한창 때인 사람들에게도 잘 씹어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씹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물을 잘게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씹어서 먹음으로써
뇌에서 다양한 지령이 내려져 위와 췌장 등 소화, 흡수에 관련된 모든 장기가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1년의 작업을 멋들어지게 해치우는 것이다. 쉽지 않는 것은 장기가 몸을 풀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씹고 있기 때문에 뇌의 만복 중추에서 이제 충분히 먹었다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이 신호가 늦어지면 과식을 하게 된다. 게다가 요즘에는 많이 씹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선호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텔레비전 미식 프로그램에서는 리포터가 걸핏하면 부드러워요, 입에서 녹아요를 연발한다. 그것이 음식에 대한 칭찬이라 생각한다면 건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더 딱딱한 것을 먹자. 신석기인도 먹었던 견과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붉은 살코기, 작은 물고기 등 씹는 힘이 필요한 먹거리를 먹으면 본래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힘이 되살아날 것이다.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며 식사 대신에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은 조금도 멋있지 않다. 그것은 이가 다 빠진 80세 노인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먹거리에 의존하는 것은 생명체로서 쇠퇴하고 있는 증거이므로 오히려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다수 첨가물은 발암성이 증명되었다. 여행가서 친구들에게 줄 과자 선물을 살 때 며칠 동안 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며칠이고 보존할 수 있는 것에는 대개 몸에 해로운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어떤 음식이든 시간이 지나면 썩기 마련인데 이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공한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청결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일본인은 썩지 않는 것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여긴다. 같은 이유에서 살균제도 자주 사용한다. 슈퍼마켓에서 한 봉지씩 포장해 파는 잘게 자른 채소에는 살균제로 차염소산이 사용된다. 차염소산은 회전 초밥집에서도 애용한다. 견과류의 경우 피스타치오에 많이 쓰이는 곰팡이 방지제 오르토페닐페놀에는 발암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첨가물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것이 발색제다.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에 많이 쓰이는 아질산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명하게 발암성을 지적한 물질이다. 이 화학물질로 만들어내는 예쁜 분홍색이 먹음직스럽게 보인다면 야생의 감각이 어지간히 둔해진 것이므로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식품 첨가물에 혼해지려면 성분 표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판매하는 쪽에서는 이상한 물질을 넣은 사실을 되도록 숨기려 하므로 식품 첨가물이나 성분 표시는 제품 뒷면에 작은 글씨로 기록하기 마련이다. 식품을 구입할 때는 그런 것까지 제대로 읽어보자. 무농약 채소를 많이 먹는다. 탄수화물 제한식을 하면 특히 남성 가운데 변비 기운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쌀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애써 식생활을 바로잡아 가는 중이므로 지금부터는 의식적으로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채소는 식이섬유뿐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을 위해 많이 섭취해야 하는 먹거리다. 채소를 먹을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감자류 등의 뿌리 채소는 탄수화물이 많으므로 피하고 잎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점이다. 달콤한 토마토도 탄수화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되도록 농약을 치지 않은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농촌에는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제법 많았다. 지금도 농약을 뿌릴 때는 방독 마스크를 쓰고 풍향까지 신경을 쓴다. 농약은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 농약을 뿌리면 벌레가 먹지 않아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채소를 수확할 수 있다. 그러나 벌레가 싫어할 만한 채소가 인간에게 좋은 것일 리 없다.
무농약 채소를 먹는 습관을 들이면 그 채소가 지닌 본래의 맛을 알게 되어 채소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농약을 친 채소를 먹을 때면 혀가 먼저 느낄 것이다. 이렇게 야생의 감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 마크가 붙은 무농약 채소는 대형 슈퍼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제품을 주문하면 싫어도 채소를 먹을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무농약 채소를 도저히 구할 수 없다면 일반 채소를 잘 씻어 먹는다. 흐르는 물에 담가 놓으면 농약이 씻겨 나간다. 다만 그만큼 비타민과 미네랄도 사라진다. 농약을 치지 않은 잎채소를 날 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 위험하다. 당뇨병 환자나 살이 쪄서 걱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인공 감미료가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 감미료는 설탕 이상으로 위험한 물질일 수 있다. 2015년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이 세 종류의 인공 감미료를 녹인 물을 쥐에게 먹였더니 일반 설탕을 녹인 물을 주었던 쥐보다 혈당치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어서 각각 인공 감미료를 투여한 쥐와 일반 설탕을 투여한 쥐의 장내 세균을 채취해 장내를 무균 상태로 만든 쥐에게 이식했더니 인공 감미료를 투여한 쥐에게서 채취한 장내 세균을 이식한 쪽이 혈당치가 높아졌다. 인간도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다 보면 장내 세균의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한 사람이 인공 감미료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인슐린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인 내당 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러 인공 감미료를 사용했는데 도리어 당뇨병에 걸리게 된 것이다. 인공 감미료가 장내 세균에 나쁜 작용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장 점막의 주름에 작은 구멍이 뚫리는 장누수 증후군은 매우 심각한 병이다. 우리가 먹은 것은 위에서 소화되어 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노폐물은 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장누수 증후군에 걸리면 본래 흡수하지 않아야 할 독소를 흡수하고 만다. 그 결과 크론병, 음식물 알레르기, 류머티즘 등이 생긴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크론병이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적인 염증성 장 질환을 말한다. 흰 설탕은 인간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부자연스러운 물질이다. 인공 감미료는 그것마저 훌쩍 넘어서는 이상한 물질이며 입에 넣을 만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왜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단맛을 얻을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탄수화물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인공 감미료 외에도 과당, 포도당, 액당, 액상과당, 이성질화당 등으로 표기된 감미료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 감미료는 시판되는 청량 음료에도 쓰인다. 절대로 먹고 싶지 않은데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공식품이 장기를 혹사시킨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피와 살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다. 다만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 분해 과정에서 요소, 질소 등의 독소가 나온다. 이런 독소는 신장의 여과 기능에 의해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신장의 여과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몸속의 독소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여과 기능이 혹사당해 신장이 약해지게 된다. 애초에 건강한 사람이
식품에서 얻는 양만으로는 과잉 섭취에 이르지 않는다. 문제는 흔히 프로틴이라 하는 분말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와 아미노산 보충제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인공물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신장이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병원 환자 중에도 분말형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해 신장의 기능 정도를 나타내는 소변의 알부민 수치가 갑자기 나빠진 사람이 있다. 소변의 알부민 수치는 매우 중요한 지표지만 측정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 의사가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는 보통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밖에 재지 않는다. 인공적인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섭취해도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에는 좀처럼 변화가 없다. 이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적인 직장인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먹는 방법에 따라 장내 환경이 바뀐다.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장내 세균이다. 장내 세균은 소화, 흡수,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만, 당뇨병, 대장암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연구가 계속되면 다른 여러 질병과의 관련성도 밝혀질 것이다. 우리 장 속에 서식하는 장내 세균은 500가지 이상으로 무게로 치면 1에서 2kg이나 된다. 장내 세균에는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이 있는데 유해한 균의 비율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유해한 균을 줄이고 유익한 균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음식이다. 장내 세균이 즐겨 먹는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다.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나 곤약, 한천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장내 세균을 조절하려면 이런 식재료를 많이 먹어야 한다. 한편 채소에 많은 불용성 식이섬유도 꼭 필요하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량을 늘려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가지 모두 균형 있게 섭취해 장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 남성은 젊은 시절에는 변비가 적고 장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50세쯤 되면 점점 장의 기능이 쇠퇴해 변비 때문에 병원을 찾는 비율이 여성보다 많아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장내 세균의 균형을 조절하자. 현대인은 너무 짜게 먹는다. 30대 후반 무렵부터 특히 남성의 경우 고혈압이 늘어난다. 흔하긴 하지만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다.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후원으로 전 세계 188개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죽음을 초래하는 수정 가능한 위험 인자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본만 봐도 고혈압이 1위였다.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만성 염증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암에 걸리기도 쉬워진다. 고혈압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고혈압은 유전적인 체질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비만이다. 체중이 1kg 늘 때마다 혈압은 5수은주 밀리미터씩 올라간다. 고혈압에 걸리면 가장 먼저 탄수화물을 절제해 체중을 줄여야 하며 동시에 염분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염분의 과잉 섭취는 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점도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매일의 식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0세를 경계로 염분 섭취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젊은 사람들은 염분 섭취량이 적은 편이지만 40세 이상의 남성들 중에는 하루에 15g이나 섭취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인의 하루 평균 염분 섭취량은 남성이 11g, 여성이 10g이다. 후생노동성은 남성은 8g, 여성은 7g까지 줄이라고 권장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내세우는 목표치는 5g이다. 염분도 당분과 마찬가지로 많이 섭취하면 혀가 마비되어 좀 더 강한 맛을 찾게 된다. 매일 라면을 먹는 사람은 탄수화물뿐 아니라 염분도 과식하니 이중 중독에 빠져 있는 셈이다.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하여 염분 섭취를 줄이자. 칼륨을 섭취하여 염분을 배출한다. 혈압을 낮추려면 체중을 줄이고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더 나아가 몸속의 염분을 배출해주는 식품을 먹는 것도 효과적이다. 우리 몸속의 세포 안에 있는 체액과 세포 바깥에 있는 체액은 삼투압으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한다. 그 원리를 이용하여 칼륨을 섭취함으로써 세포 안의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다. 칼륨은 이뇨작용을 하므로 부종을 빼는 데도 효과적이다. 칼륨은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 브라질의 야노마미족은 원래 소금을 먹는 습관이 없고 바나나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혈압이 걱정되는 사람은 야노마미족을 본받아 식생활을 바꾸자. 다만 달콤한 과일보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오래된 기름은 독성이 강하다. 인간의 세포는 하나하나가 전부 세포막으로 덮여 있는데 그 세포막의 원료가 지질이다. 따라서 세포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질의 섭취가 필수적이다. 다만 지질은 자칫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먹는 기름은 다양한 지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동물성 기름에는 포화 지방산이 많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코코넛유에 포화 지방산이 두드러지게 많다. 포화 지방산이 많으면 상온에서 고체가 되는 성질이 있다. 우리 몸속에서도 굳기 쉬운 성질이 있으며 육류 등을 과하게 많이 먹으면 혈액이 탁해져 심근경색 등에 걸리기 쉽다. 한편 포화 지방산은 고체이기에 변질되기 어렵다는 이점도 있다. 지질은 변성에 유의해야 하는데 기름이 산화하면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된다. 중동 같은 곳을 여행하다 기름을 사용한 요리를 먹고 구토나 설사를 하는 등 탈이 나는 사람이 많다. 일본에서도 만든 지 오래된 튀김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운데 이것은 기름의 산화가 주된 원인이다. 산화된 질 나쁜 기름을 섭취하면 소화기에 직접적인 증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세포 하나하나를 덮고 있는 세포막도 변질된다. 따라서 오래된 기름은 절대로 요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 올리브유는 최강의 기름일까? 섭취를 권장하는 올리브유는 일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이다. 연어의 지방에는 닭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 등 푸른 생선에 함유된 DHA, EPA가 이 오메가3 지방산에 속한다. 한편 오메가6 지방산에 속하는 리놀렌산이 건강에 좋다고 하여 옥수수나 해바라기를 원료로 만든 기름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중에 동맥경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지질은 한때는 좋다고 했던 것이 몇 년 후에는 위험하다고 바뀌는 일이 많으므로 유행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요즘 유행하는 코코넛유는 이미 발암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위험한 기름임에 분명하다. 코코넛유는 90% 이상이 포화 지방산으로 동맥경화를 앞당기는 동물성 지방과 같은 성질을 지닌다. 반면에 올리브유는 100% 건강에 좋은 기름이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해도 된다. 얼마 전 106세로 세상을 떠난 세이로카 국제병원의 히노하라 시게야키 선생도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먹었다고 한다.
2016년의 연구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식후 혈당치를 50mg/dL 이상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올리브유의 적정 섭취량은 1 내지 2 큰술이다. 15에서 30ml. 다만 고품질의 가열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제조일로부터 날짜가 많이 지나지 않은 신선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일단 개봉을 했다면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올리브유는 액체 기름이면서도 비교적 변성이 되지 않지만 지질은 변성하면 독성이 강해진다. 그 전형적인 이해가 지질이 산화되어 생기는 과산화 지질이다.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며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과산화 지질은 우리 몸속에서도 만들어지고 식품에도 들어있다. 특히 기름으로 조리에 시간이 경과한 음식에 다량으로 들어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튀김은 조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이 대부분이다. 튀김이 먹고 싶으면 가게에서 갓 튀긴 것을 먹도록 하자.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DHA, EPA는 산화되기 쉬우며 말린 정갱이 같은 식품에도 가산화 지질이 많이 들어있다. 어떤 기름이든 변성에 주의해야 한다. 가열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선선하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고 신선할 때 아낌없이 쓰는 것이 좋다. 감자칩은 악마의 음식. 감자칩은 한마디로 악마의 음식이다. 감자칩에는 아크릴아미드라는 발암성이 높은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아크릴아미드는 AGE의 하나다. 원래 공업용으로 널리 쓰이던 물질로 암이나 번식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공해 문제로 생각하고 실태를 조사하던 스웨덴에서 우연히 식품 속에도 아크릴아미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일본에서도 후생 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 120도 정도의 고온에서 가열한 탄수화물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감자칩이나 도넛, 기름으로 튀긴 과자 등에는 아크릴아미드가 잔뜩 들어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자 과자 업체는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조용히 기름에 튀기지 않는 제품의 개발에 착수했을 것이다. 그런 일련의 사건을 대부분의 소비자는 알지 못한 채 지금도 고온의 기름으로 튀긴 감자칩을 즐겨 먹는다. 아크릴아미드뿐 아니라 AGE의 유해성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식품은 피하자. 살코기 스테이크를 자주 먹는다.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혈관계 질환이 많다는 말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인공적으로 살을 찌워 지방이 희끗희끗하게 박힌 육류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 심근경색 같은 중병에 걸리기 쉽다. 식사 내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풍부한 육류를 많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편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소나 양의 살코기 스테이크를 자주 먹는다는 점이다. 특히 자연에서 방목해 키운 소나 양의 살코기를 골라 먹는다. 자연에서 방목해 키운 동물의 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을 많이 함유한 매우 우수한 식품이다. 여분의 지방도 없고 씹는 맛이 있어 육류 본연의 맛을 음미할 수 있다. 생선도 양식보다 자연산이 맛있고 건강에 좋은 것과 마찬가지다. 통틀어 육류라고 해도 질이 다르다. 지방이 많은 육류를 다량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뿐 아니라 대장암을 일으키는 방아쇠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육류 자체가 아니라 동물성 지방이 암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인공적으로 살찌운 기름투성이 고기를 먹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그렇다면 살코기는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 70g 정도의 살코기를 이틀에 한 번꼴로 먹기를 권한다. 탄 음식에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다. 생선의 탄 부분에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지적은 비교적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생선뿐 아니라 탄 음식은 일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육류도 타면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생긴다.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감자칩에서 설명한 아크릴아미드 같은 발암성 물질이 고온 조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 발암성 물질로 판명되지 않은 것 중에 위험한 물질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다. 탄 음식에는 발암성 물질뿐 아니라 AGE도 잔뜩 들어있다. 태우면 날고기의 10배에 달하는 AGE가 생긴다. 가공육에는 발암성 물질도 들어있다. 숯불에 구운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를 먹는 일은 반드시 피하자.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겨드랑이 아래에서 재는 체온을 피부 체온이라 하는데 몸 안쪽의 심부 체온보다 1도 가까이 낮게 나온다. 피부 체온으로 36.5도쯤 되는 상태라면 우리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은 35도 정도의 저체온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 50년 전 일본인의 평균은 36.8도였으므로 역시 음식 등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력이 떨어져 암을 비롯해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쉽다. 또 혈행이 나빠짐으로써 순환기 질환은 물론 어깨 결림 같은 증상도 나타나기 쉽다. 겨울철은 물론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에도 차가운 음식만 먹지 말고 의식적으로 따뜻한 수프를 먹어야 한다. 다만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짠맛이 나는 것은 피한다. 생강이나 고추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면역력을 회복하고 암을 멀리하게 하는 병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